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의 연장선상인데요. 저번에 뭐 원시 꼬미운 사회, 뭐 원시 공동체 사회가 역사상 가장 길었던 인류의 문화 시기고, 그리고 그것이 내부적인 요인하고 외부적인 어떤 접촉 때문에 이제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말 이 진행이 됐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이 원시 공동체 사회가 하나의 어떤 부족에서 시족에서 부족 사회로, 아니면은 부족 몇 개가 같이 합친 어떤 사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단 정착이라는 게 중요했거든요. 정착이라는 건 결국 농업을 한다는 거예요. 농업을 하는 건데, 농업을 했을 때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떤 식으로 소유할 것이냐. 물론 수렵을 하는 호주라든지 뭐 일부 지역에서 좀 다르게 나타나요. 호주의 원주민들은 이 영국 애들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아주 기이한 형태의 공동체에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토템이라는 거 있죠. 토템. 그러니까 어떤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 여기 뭐 무엇인가 하면은 저번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부족이나 시족이 무리를 나눠요. 무리를 나눠갖고 동식물의 이름을 무리 이름에다 져줘요. 너는 캥거루 무리, 너는 애벌레 무리, 너는 호주에 있는 큰 새 있죠, 타조 같은 거. 그 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키위. 무리. 예? 키위. 키위 무리 말하자. NU 키위. 이거는 아니면은 말하자면 무슨 열매 이름을 갖고 열매 무리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무리는 거기서 나오는 식량만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그 식량이 계속 보존되고 유지되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캥거루를 잡아왔거나 애벌레를 잡아왔을 때 그 분배 방식이 또 상당히 특이한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C족의 경우에는 다 정해져 있었어요. 캥거루가 잡히면 왼쪽 팔은 누구 거, 오른쪽 팔은 누구 거, 허벅지 살은 누구 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온 C족이 다 돌려가면서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캥거루를 잡은 사람은 여기 캥거루 아닌 새끼 있죠. 그거를 취했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동으로 분배되는 거예요. 이처럼 수렵은 대충 그런 식으로 애벌레는 애벌레 무리를 잡아오면 또 애벌레를 나눠 먹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경작은 좀 다르게 이루어지죠. 경작에서는 뭔가 하면은 공동으로 그냥 나가서 일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토지를 어떤 형식으로 분배하고 어떤 형식으로 그거를 갖다가 경작해갖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래서 그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페루 같은 경우는 분배를 할 때 가족이 얼마만큼 수요할 것이냐, 가족이 얼마만큼 필요하냐에 따라서 면적을 나누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촌락공동, 독일의 이제 마르크 공동체라 그러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균등하게 나눠요. 근데 물론 거기서 꼭 지적해야 될 점은 토지의 품질이 어떠냐 정도죠. 토지의 품질이 어떠냐. 그래서 똑같이 나눠주고, 결국은 뭔가 하면은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거는 첫 번째 원인은 생산력이 발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경작하고 분배하고, 그러니까 어떤 공유지는 마을에서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떼어두고 거기서 나온 거 그 사람들한테 분배하고,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공동 소유에 기초한 그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의 결과물은 균등하게 분배하거나 아니면은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는 그런 형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다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마르크 공동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생산력의 발달이 비료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루나 이런 같은 경우는 호미를 쓰기 시작합니다. 호미를 쓰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굉장히 그 내부적인 분열에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호미를 쓰니까 생산이 더 높아진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뭔가 하면, 호미를 쓰니까 자꾸 땅을 개간하시고, 문제가 생긴 게 뭔가 하면 어떻게 물을 댈 것이냐. 큰 문제가 됩니다. 물을 어떻게 댈 것이냐. 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관계시설. 그러니까 무슨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로를 뚫는다든지 해갖고 농경지에 물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일이 보여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에 우리가 카스트 제도 있죠. 카스트 제도의 유래가 뭔가 하면은 그 물을 관리하는
시종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물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긴 거예요. 임무를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농경지가 넓어지고 물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 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권력적으로 나중에 권력적으로. 그게 보통 얘기하는, 왜 우리가 그 물을 관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저번에 되겠듯이 왜 그 부여 같은 나라는 족장 중에서 왕을 뽑아놓고 비가 안 오거나 이러면 족장의 책임이었거든요. 그 왕을 죽이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거나 물이 모질랄 때는 이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뭐 제거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이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성직자의 역할을 이제 대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카스트에 대해서 성직자가 가장 높은 계급이죠. 높은 계급으로서 이제 군림하게 됩니다. 대중들이 군림하게 되면서 하나의 계급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인데, 결국 말하자면은 이런 연구들에 의하면은 결국 생산력의 발달이 원시 꼬뮌 사회의 내부적인 붕괴의 하나의 요인이었다. 붕괴 요인이었고, 그 요인이 결국은 그 외부하고의 접촉 속에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붕괴되는 과정을 겪는데, 두 번째로 이제 내부의 계급 과정에 중요했던 것은 이 부족끼리나 아니면 전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은 원래는 전부 다 공동체의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이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점점 그게 하나의 전문 직업화되기 시작해요. 전사들이 전문 직업화되고,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방어에만 이제 방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전념하는 하나의 어떤 전문직이 되어버립니다. 전문직.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또 하나의 권력층으로 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보통 연구에 의하면은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원시 공동체 사회가 붕괴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생산력의 발달을 위한 물의 필요성. 물의 필요성에 의해 갖고 물을 갖다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의 지배계급이 되고,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 지배계급이 점차적으로 세습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모든 촌락 공동체의 일은 원시 꼬뮌 사회에서는 전부 다 촌락 총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관리도 꼽고 이랬는데, 나중에 점차적으로 세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집안이 계속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이 계속적으로 번성하면서 다양한 지역을 다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뭐 시족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 조선 말까지 지배했잖아요. 그런 형태를 띄는 거죠. 그런 형태를 띄면서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전쟁으로 인한 어떤 전문적인 그 직업 군인의 필요성, 이런 거에서 이렇게 결국은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물론 외부와의 접촉이었죠. 그러니까 잉카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가장 굉장히 재밌는 게, 인도고 잉카고 지배자들은 계속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는데 생산력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는 왕조도 왜 촌락 공동체를 갖다 붕괴시키지 못했냐면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해갖고 일부의 이익을 자기들이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촌락 공동체를 붕괴시키면 자기들한테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왕조가 많이 갈렸어도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런데 결국은 외부의 새로운 어떤 권력이 들어왔을 때 자본주의 권력이라는 것은 일반 공동체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공동체 안에 있으면 거기서 자본주의에서 필요한 거는 노동력하고 자본인데, 토지. 그런데 그 사람이 다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또 자본주의가 성립이 되지 않죠. 발전이 되지 않죠. 그걸 파괴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속에서 또 굉장히 재밌는 그 농촌 공동체는 러시아예요. 러시아에 여러분들 우리 보면 19세기 중엽에 러시아의 농민 해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농민이 해방됐는데 이 해방을 시키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국가에서 촌락 공동체를 만들어요. 더 재밌는 거. 촌락 공동체를 사후적으로 만들어요. 하나의 공동체다 그래갖고 말하자면은 그 뭐 칠림동 이렇게 만들어요. 그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어떤 단위로 매겼냐면 하나의 세금 단위였어요. 세금을 내는 칠림동 말하자면 목동, 이게 하나의 세금을 내는 단위 겸 하나의 촌락 공동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실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본주의가 막 발달하면서 노동력의 필요성 때문에 농민이 해방되고 머슴이 해방되고 자유로운 노동자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짜르가 세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촌락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재밌다. 굉장히 기이한 형태입니다. 특이한 형태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마을이 공동으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마을에서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촌락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가족 단위로 토지를 분배해요.
분배하고 일정한 양을 갖다 세금으로 내게 해요. 근데 이쪽에서 농사가 안 돼가지고 세금을 못 냈어. 그럼 전체가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걸 처리했나 하면은 집행관이 와요. 집행관이 딱 오면은 그 가족의 그 대장이 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라든지 아버지를 갖다가 벤치에 앉혀놓고 아랫도리를 다 벗기고 온 마을 사람들이 집행관 앞에서 한 대씩 때려요. 저치 때려. 그런 식의 어떤, 그리고 나서 집행관은 이 마을 끝나면 다음 마을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농민들이 그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물로 세금을 내다가 현물 세금이라는 건 되게 재밌어요. 11조 그러면은 여기 이제 11조라는 게 지금 기독교적으로 쓰이지만 원래 이게 그 자기들이 공동체에서 자기들 거 갖고 국가에다 내는 세금의 양이거든요. 11조가. 그러면은 감리 10개를 냈으면 1개만 내면 돼요. 20개를 냈으면 2개를 내면 돼요. 이제 현물에서 현금으로 세금이 바뀌자마자 농민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감나무 하나당 100원이다. 감이 하나도 안 열려도 100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 부담이에요. 그 대신 정부는 현금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다른 그 현물을 받는 것보다 현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현금을 세금으로 현금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훨씬 더 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훨씬 더 유동적이 되고 탄력적이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겪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밌는 게 짜르에 의해서 촌락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박해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마을에서 나가버려요. 근데 재밌는 게 마을에서 못 나가게, 마을에서 나가려면 있잖아. 옛날들 영주가 농놀이 가둬두듯이 마을에서 나가려면은 그게 있었어요. 허가증이 있었어요. 허가증 없이 돌아다니다가 걸리면은 또 엄청나게 얻어맞고 다시 마을로 보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잘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농촌에서 도망와가지고 페테스부르크나 과거에 레닌그라드라는 데 있죠. 페테스부르크나 모스크바 이런 데 큰 산업도시 있죠. 거기에 막 산지에 있는 프롤레타리아를 숨어버려요. 마을로 다시 돌아가면은 자기는 이제 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야밤에 도주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야밤에 도주해봤자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식으로 모든 촌락 공동체가 철저하게 짜여져 있겠죠. 외부인이 들어오면 금방 발각되는 거예요. 갈 데가 큰 도시밖에 없어요. 도시나 아니면은 뭐 정말 아무도 짜르의 손이 미치지 않는 어떤 숲속이나 이런 데 도망갔던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렇게 됐을 경우는 생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도시에 말하자면 그 슬럼가로 숨어 들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임금 노동자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고, 전락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잉카 제국 같은 경우도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유지되던 촌락 공동체가 스페인 애들이 딱 들어온 거예요. 스페인 애들이 딱 들어오면서 스페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벌여요. 얘들은 아직도 스페인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노동자가 필요하죠. 노동력이 필요하고 소비자가 필요하죠. 근데 봉건국가는 그게 아니에요. 약탈만 하면 되거든요. 약탈. 금은보화가 곧 부니까. 금은보화. 신대륙에 그 배를 타고 많이 갔던 이유가 대부분 금은보화였거든요. 그래서 뭐 잉카제국 다 붕괴시키고 아니면 뭐 금은들 다 쓸어가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카리브 그쪽에 해적들이 많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진짜 해적인 줄 아는데 그게 대부분 정규군이에요. 정규군이 해적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스페인 상선이 가면 영국군이 변장하고 있다가 해적으로 변해갖고 뺏어버리는 금은보화. 그래서 그쪽에 그렇게 해적들이 많았던 이유가 정규군들이 거기서 이제 금은보화를 뺏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그 당시에는 지금 미국 애들이 집해갖고 장난치듯이 그 당시에는 금은보화가 돈이었기 때문에 왕의 권한을 권력을 갖다 엄청 세워줄 수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솔저라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 군인들은 대부분 노예고 강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는 자원에서 솔저가 되는 거였거든요. 뭔가 하면은 소금을 받고 군대를 간다는 뜻이거든요. 솔저가. 그러니까 대부분 용병들이죠. 용병을 많이 걷는 왕이 권력이 세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또 권력을 가지고 또 다른 그 금은보화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왕들이 엄청난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는 스페인 애들이 잉카 제국에 들어가서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기들 엄청나게 커다란 농장에 필요한 노예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드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스페인 말 제가 잊어버렸고, 한 마을 단위로 이렇게 나눠놓고 거기에 추장 우두머리를 갖다가 임명을 해요. 임명을 하고 니들끼리 살아라. 그 대신 1년에 몇 명씩 노예로 바쳐. 1년에 얼마씩
바쳐라. 너희들이 거기서 하는 시스템 그대로 갖고 있고, 응? 최소한 우리한테 뭐를 바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부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까 얘기한 그 러시아랑. 너무 바칠 게 많고 힘들고 이러니까 탈출하기 시작해요. 탈출해갖고, 그러니까 그쪽은 더 전부 멕시코나 페루 쪽 밀림 지역이죠. 도망가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점점 사라지니까 어때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부는, 그 당시에 부는 토지하고 인간의 노동력이 더 갖고, 지금도 물론 자본주의도 인간의 노동력이 모든 부의 그 창출의 어떤 그 원천이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지금은 인간은 기계가 많이 대체했지만, 그 당시에 아직 원시적인 어떤 농경사회에서는 인간의 힘이라는 게 없으면은 도저히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페인 왕이 명령을 내려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제도를 없애라. 그러면서 교황을 꽂아요. 그래서 교황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페루의 모든 그 원주민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착취는 못하게 해놓고, 그 대신 그 노예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져가는 걸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가 교황에 의해 갖고 합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산선들이 남아메리카 공화국을 갔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를 갈 때 일단 아프리카에 들려가지고 노예를 잡아가지고 그 노예를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스페인 그 식민자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팔고 그 문부화를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 이러한 형태의 이제 노예 무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도 그렇고, 영국인들이 인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희한한 이런 막 도저히 자기들이 유럽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엄청난 방식의 뭐 포유주의가 그 뭐 공동체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 잠깐 아주 기이한 것도 있어요. 시족들이 이렇게 살다가 3년, 5년 만에 한 번씩 아예 이사를 가는데 시족 전체가 다 자는 집하고 토지를 맞바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내가 이 토지를 갖다 심하게 내가 사용했을 경우에 다시 내가 몇 년 있다 오니까, 근데 토지에 대한 사용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조심스럽고 남에게 피해가 안 되는 형식으로 유지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분배 방식이 있었어. 근데 이 토지도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3년, 5년 이렇게 되다가 흐물어지고 생산력이 발달되면서 권력이 생기고, 이 권력층이 말하자면 어떤 식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 밑에 이제 짜웅한다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이제 3년, 5년, 7년 이렇게 재분할되던 토지가 분할이 없어지는 재분할이 없어지면서 세습되고, 가족은 세습되면서 중요한 이제 정말 파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뭔가 하면은, 그 전까지는 토지는 분할된 토지는 절대 남한테 매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매각을 가능한 게 하니까 내 토지 중에 일부를 남한테 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지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주들이 생기면서 자기 땅을 팔고 이 사람은 소장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완벽한 공동사회에서 평등하고 아주 모든 토지 분배나 아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평등한 사회에서 결국은 생산력의 발달이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원시 공동체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그 흔들리는 원시 공동체 사회를 완전하게 파괴시킨 거는 자본주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본주의는 공유 토지, 공동 재산이라는 걸 갖다 인정을 못하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미국은 가서 말뚝 박으면 자기 땅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말뚝 박으면 자기 땅.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어때요? 상상도 못하는 땅을 갖고. 토마스 제퍼슨 아시죠? 토마스 제퍼슨이 그 미국 3대 대통령인가? 뭐 자유 아니면 빵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제퍼슨 맞나?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토지가 양키스 스타디움의 99배였대요. 그러니까 거의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터가. 응? 그 터가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냥 가서 이건 내 땅 그러고 그냥 박으면 자기 땅이었으니까. 그런 어떤 공유지를 갖다가 사적 소유로 바꿔놓고, 그 사적 소유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자본주의가 성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 봉건제적인 질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세습이죠. 우리나라 아직도 자본주의인데 상속이 되죠. 봉건주의 잔재들이죠. 그대로 남아요. 자본주의는 상속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원칙상 불가능한데 대부분 자본주의 상속이 되죠. 그게 세습되는 거죠. 그 대신 그때하고 다른 건 이제 세금을 좀 내죠. 좀 내는 게 아니라 엄청 내는데 잘 안 내려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지금 상속세가 가장 높은 게 60%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재벌들은 상속이 안 되죠. 10조를 물려주려면 6조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다 해체하고 자기 요만큼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공동체의 해체는 필수 불가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원시공민사회나 봉건제도들이 저항을 하죠. 왜 저항을 하냐면은 계급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대부분의 우두머리들은 대지주였겠죠. 대지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자체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자체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나라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일본하고 그 중국을 좀 비교해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1842년에 개항이 돼요. 중국은 하나의 세계의 제국 중에 하나였죠. 로마 제국처럼 중국이죠. 그래서 걔가 중국인데, 근데 중국은 세계를 네 토막을 내요. 자기들이 가운데 제1문화권, 제2문화권, 나머지는 오랑캐 이런 식으로 네 토막을 내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제1문화권이라는 게 대부분 자기들한테는 뭐 유성국가예요. 아니면 자기들 신화국가. 그리고 자기들한테 그 뒤에 국가는, 만약에 일본이 가끔 한국한테 국교를 맺자 한 거는 한국이 제1위성국가였기 때문에 제1위성국가랑 국교를 맺으면은 한시적으로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교역을 해야지 상당히 많은 이익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1842년에 개항이 됐는데, 봉건주의가 실질적으로 붕괴된 거는 1911년이에요. 그것도 도시 일부에서 정도. 물론 소문이 세웠던 게 이제 중화민국이죠. 그거를 세운 게 1911년인데 신해혁명인데 그때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53년에서 한 70년이 걸리거든요. 이게 역사에서 가장 길게 견딘 거예요. 자본주의. 일본 같은 경우는 1853년에 처음으로 개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1800 몇 년이죠? 메이지 유신이 1868년이거든요. 불과 15년 만에 봉건제가 붕괴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1976년에 강화도 조약이죠. 물론 외세이지만 1894년에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작은 가부개혁이거든요. 가부경장이거든요. 가부경장의 모든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가부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 뭐 신분 해방 뭐 이런 걸 해갖고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된 거거든요. 시작되고. 그것도 물론 일본 애들이 한 거죠. 일본 애들은 자본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봉건 질서를 다 해체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주들이 거대하게 저항을 했죠. 안 저항을 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면 중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청나라 왕조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 엄청난 태평천국이 남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난 흐름 속에서 그걸 견뎌냈던 거죠. 물론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은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청나라 중앙이 그 대지주로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아까 같이 러시아하고 정반대예요.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 해도 국가가 있잖아요. 자본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고 국가 위주의 어떤 산업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들이 거의 없어요. 그 한 예가 중국은 1901년까지 과거 시험을 봐요. 과거 시험.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868년 혁명이 벌어지자마자 세습되는 관료제 있잖아요. 그걸 철폐하거든요. 그리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는 고시제도예요. 그러니까 사시, 행시, 외시,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갖다가 법을 모르니까 일본의 법은 독일의 역사학자들이 와갖고 다 만들어줘요. 다 만들고 나서 상법만 너희들은 영국 걸 해라. 그래갖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그대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상법을 제외한 모든 것은 대륙법이에요. 대륙법이고 상법만 영미법을 씁니다. 그 만들어놨는데 관료들 없고, 이게 현실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요? 너 공부해갖고 시험 보게. 거기다가 이제 일본 애들은 특이하게 하나 나온 게 기술고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그 공부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갖다가 이제 그 산업 발전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일본 애들이 중국에도 더 빨리 한 건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세금제도를 개혁시켜. 세금제도를 개혁시켜가지고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해갖고 현금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일석이조의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더 많은 돈을 걷어들여서 산업화에 쓰고, 두 번째로는 농촌의 붕괴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농부조정사들 양산한 거죠. 말하자면 이건 봉건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장으로 강제로 집어넣을 수는 없죠. 강제로 집어넣을 수 없죠. 그건 한때는 영국에서는 물론 그런 법이 있었어요.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이 멀쩡한데 일 안 하려고 그러면 감옥에 넣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일시적인 거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말하자면 새마을운동이랑 비슷한 거죠. 막 농촌에 있는 유유노동력을 갖다가 생산력을 발전시키면서 밖으로 쫓아내는 거죠. 아니면 세금을 못 내고 도망가게 하고, 아니면은 그 고시제도나 이런 출세 때문에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있던 일본에서 1880년대 처음 시작돼요. 뭔가 하면은 딸들은 공장 가서 일하고 그 돈으로 오빠도 공부시키고. 그래서 일본의 그 노동하는 역사가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일본도 한국하고 유사하게 여성 노동자들을 갖다가 일본 자본주의 발전에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해요. 대부분 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제 손으로 막 처음에 일본이 홍콩으로 수출한 게 이쑤시개하고 우산이거든요. 그런 거 만들어갖고 수출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비단으로 가고. 비단 이제. 일본은 참 우연히도 좋은 일이 많아요. 뭔가 하면은 일본이 청나라하고 전쟁해갖고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배상금을 받죠. 그때 이제 청나라는 전부 다 은본위 제도였기 때문에 엄청난 은을 배상금으로 받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시장에서 은값이 폭등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한참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세계 비단 시장을 잡고 있던 데가 중국하고 이태리였거든요. 근데 이태리에 그 비단 만들 때 쓰는 나무가 뭐죠? 뽕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려요, 병 걸려. 그래갖고 뽕나무 한번 말라 죽으니까 다시 키우는데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비단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취해요. 이런 것처럼 것도 있지만 그 봉건제도 속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그 봉건제도에 저항하는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혁명을 성공시켜 권력을 잡고 그 사람들이 젊은 사무라이들이 소위 얘기하면은 개혁을 진행할 때 하나의 우두머리가 필요하니까 그 당시에 그 어디죠? 교토성에 갇혀있던 그 천황 집안 있죠. 걔들은 천황은 절대 안 건드려요. 아무리 전쟁해도 그 천황 집안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 사람은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천황 집안 안 건. 그때 천황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큰애한테 가가지고 너 다시 천황해라 그러니까 얘가 나이가 더 20몇 살이었거든요. 무서운 거야. 싫다 그래요. 그 밑에 번때 네가 해라 그러니까 얘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데 그게 메이지예요. 메이지가 14살 때죠. 메이지가 14살 때 천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 정치는. 젊은 사무라이들. 그 중에 총 우두머리가 학식도 많고 외국어도 잘하고 그리고 세상 물정에 달렸던 게 이토 히로부.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일본에서 이제 근대화의 아버지죠. 굉장히 추앙을 하죠. 이 젊은 그 사무라이들이 이제 남쪽에서 이제 큐슈 시방에서 이제 세계 문물하고 이렇게 막 접했던 사람들이 이제 북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는 과정인데 중국 그런 과정이 굉장히 뒤늦게 벌어져요. 대부분의 그 봉건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의 침략을 받으면 대부분 금방 무너지면서 식민체제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물론 1853년에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전쟁도 아니죠. 오자마자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리 선장이 처음에는 잠깐 왔는데 배 4척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동경 앞바다에 나타나니까 대포 쏴서 쫓아보내요. 그러니까 페리가 가갖고 이제 거대한 많은 전함들이 있고 오니까 토쿠가라는 그 집안이 바로 항복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개항을 하고 나서 항복 문서를 쓰는데 일본은 그래도 상당히 여러 가지 조항이 있었지만 일본은 중국보다는 쉽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 조항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1842년에 전쟁을 해갖고 일부 항구가 개항이 되고 또 제2차 아편전쟁을 통해갖고 이제 완전히 대항이 되죠. 완전히 개항이 되는데 이 영국 애들이 되게 재밌는 게 실질적으로 왜 그 당시에 1842년에 청일 아편전쟁이 벌어졌느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1842년.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봉건사회나 원시고민사회의 어떤 붕괴 과정을 볼 때 이 세계사적으로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팽창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급성장하던 소위 얘기하는 섬유산업이 이제 산업혁명을 이끌잖아요. 그 산업혁명이 19세기 초반에 엄청난 위기가 와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어딘가 하면은 동인도 회사예요, 당시에. 그러면 동인도 회사에서 많은 그 면화를 갖다가 영국으로 수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동인도 회사가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은 그 돈은 벌어야 되죠. 돈은 벌어야 되니까 옷 만들려고 심어놨던 삼배 이런 게 있죠. 거기서 아편을 추출해요. 그걸 갖다 중국에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중국에 막 워낙 싼 가격으로 막 들어오니까 그때 아편이. 중국의 아편, 중국 저 천지였던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아편이 금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 상선이 파괴당하고 몇 명이 죽음을 당하니까 영국에서 의회가 열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 전쟁을 갖다가 영국에서 그 전쟁이 이제 통과가 되고 전쟁을 하는 건데 4표 차이로 이겨요. 찬성하는 쪽이 4명이 더 많은 거예요. 2명만 이쪽에 있으면 전쟁은 안 일어났어요. 되게 재밌는데 4표 차이로 이기는데 거기서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왜 4표 그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전쟁은 대부분이 승인을 했냐. 영국의 그때 선거제도가 재밌었거든요. 하원이 되려면 일정한 이상의 세금을 내야 돼요. 부자가 아니고 못해요.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주식회사였거든요. 그 영국의 하원 의원들이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다. 엄청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도덕적인 어떤 전쟁을 갖다 승인을 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영국군이 처음 함대를 끌고 왔을 때 큰 함대 몇 개 갖고 오거든요. 몇 명이나 됐겠어요. 수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청나라의 정규군이 1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미참하게 깨지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자본주의가 돼서 자본주의의 기술이죠. 뭐 거대한 전함에서 막 대포를 쏴대고 이쪽에서는 정크라는 좀 돼 있죠. 거기에 올라타갖고 몇 명에서 화살쏘고 넘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막 이런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 어느 한 전투에서 청나라군 전멸, 영국군 1명 부상, 1명 사망 이래. 그것도 뭐 갑자기 뭐 화약고가 터져갖고 죽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실질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항공문서를 쭉 보잖아요. 10조 정도에 나올 거예요. 10조 정도에 뭔가 하면 영국 상인들이 청나라 내륙 1km까지 들어가서 장사할 권리를 준다. 이렇게 됐어요. 그만큼 물건이 안 팔렸던 거예요. 물건이 안 팔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아시다시피 조공무역이잖아요. 조공무역은 한국의 빈터, 공항에서 빈터 있죠. 거기서 청나라 관리가 와가지고 영국 애들이 섬유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격을 먹여요. 그리고 교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싸갖고 왔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장사를 못했어요. 더 결정적인 원인은 청나라가 문화가 아직도 일반적인 영국에서 막 싸구려로 막 만든 일반적인 면옷이나 모직을 입는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도 안 팔렸지만 내륙으로 들어가서 1km까지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는 더 팔렸겠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태평천국에 공기가 일어났을 때, 그건 반란이 아니고 공기니까 일어났을 때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편전쟁이거든요. 상하이가 그때 광동지방은 개항이 돼 있어서 중국에서 최초로 서양하고 이렇게 연결된 노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역 노동자, 부두에서 하역하는 노동자 있죠. 그래서 모든 배가 광동이나 홍콩에서 막 섰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한국과 개항이 되니까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실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진 거죠. 거기서 이제 홍수천이 나타나갖고 나는 예수의 동생이다. 예수의 아들인가 동생인가 딱 얘기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정약용이 했던 많은 개혁들 있죠. 태평천국에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정약용이 아니라 우리가 동학농민전쟁에서 부딪혔던 많은 부호들 있죠. 그게 태평천국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태평천국의 난이 처음에는 연합국들이 너무 좋아요. 쟤들이 예수를 내서 그러니까 제대로 다른 문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태평천국의 난이 뭐 저쪽 남쪽에 시작해서 거의 북경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중국의 모순은 중국 내부의 청나라 왕조의 모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인 서양과의 모순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게 나중 되면 이제 중국에서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말하자면 반봉건 반회사라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결국은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동시에 이 태평천국의 난의 주동자들이 물론 내부적인 분열로도 붕괴되지만 올라가면서 구호가 하나 더 생겨요. 반외세라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연합군들이 군대로 모아갖고 우리나라 동학 진압하듯이 우리나라 동학도 똑같잖아요. 고종이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청나라하고 일본한테 원군 불러가지고 싹쓸이 해버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신신무기 가지고. 뭐 일본애들 기관단총 쏘는데 그 어떻게 싸울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금치에서 전멸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역사를 어떻게 실천하는 민중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면은 고종 같은 사람은 정말 역사상 가장 잔인한 황제예요. 왕이죠. 자기 나라 백성을 갖다가 남이 군대 불러갖고 아주 도산한 거예요. 물론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줬어도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원고를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 사람들이 봉건 세력이었고 실질적으로 대토지 소유자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땅도 이런 원시적인 거랑 옛날에는 그랬겠지만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토지제도가 막 여러 번 바뀌면서 그러니까 세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왜 그 고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관료들한테 땅 나눠졌잖아요. 근데 그 땅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가면서 세속되거든요. 이게 세속돼. 근데 실질적인 소유주는 당연히 국가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할 것은 뭔가 하면은 부르주아 학자들은 계속 여러분들 아는 그 유명한 제임스 밀 같은 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모든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도 사적 소유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려고 막 그걸 막 계속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갖고 영국령 인도의 역사라는 책을 쓰는데 존 스튜트 밀이 아버지죠. 제임스 밀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추적해갖고 결국 못 찾아내요. 보니까 계속 촌락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 그 당시에도 모든 것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사적 소유가 존재했다는 걸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청나라하고는 다르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개혁을 통해 갖고 자본주의를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과정이 아시죠? 막 갑신정변 이런 것들. 갑신정변에서 실패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일단의 어떤 식민지체로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본주의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방어 능력이 거의 없었어요. 방어 능력이 없었고 일단 뭐 군대도 강력했고 그리고 일단 자본주의라는 것은 들어오자마자 다른 어떤 생산 양식은 허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가면서 여기 뭐 어르신네들도 있지만 우리 어릴 때 산에 가면 물이라는 거 가져가 본 적 없잖아요. 그냥 굴러나오는 물 먹고 뭐 많은 경우에는 뭐 그냥 대부분 많은 것들이 산에 있는 것도 대부분 공동소유였죠. 그리고 들에 있는 물고기도 마음대로 잡아먹고 근데 지금 대부분이 뭐 소유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면 뭐 일정한 비용을 물어야 되고 안 그러면 벌금까지 내야 되고 점점 상품화돼 가는 거죠. 사회 하나하나 상품화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가 이제 성장하면서 뭐 1970년대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감정까지도 상품화시켜버렸잖아요. 감정까지 상품화시켜. 감정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흔적이나 어떤 물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 통제하는 뭐 자기 무조건 웃어야 되고 고객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아무리 못된 고객이라도 고객님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돼요. 이런 어떤 자기 감정을 갖다가 통제하고 일정한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감정을 갖다가 뭐 통제하는 그런 어떤 노동까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들어오자마자 모든 인간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어떤 물질적인 토대뿐만 아니라 인간성마저도 완전히 자본의 이윤에 맞게 변형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렇지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에서 제대로 생존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원시 공동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배워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죠. 공동 소유에 기초하는 어떤 그 말하자면은 소유 관계에서 생산 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 생산 관계에 의해 갖고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사회 전체 공동체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안전 그리고 그러니까 삶이 안정화된 거죠. 그러니까 삶이 안정화되죠. 내가 일을 못해도 나한테 먹을 걸 주니까. 안정화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래 사회를 보는 그런 그 미래 사회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많은 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렇죠. 그때는 생산력이 약했기 때문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빈곤한 사회였죠. 그렇지만 빈곤 속에 풍요였다는 거죠. 같이 굶고 같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케인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사회는 풍요 속에 빈곤한 거죠. 풍요 속에 빈곤. 근데 생산력이 발달해갖고 이제 더 이상 뭐 지금 우리가 여기저기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남아 돈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남아 돌고 있죠. 남아 돌고 있죠. 그런 현상에서 이제 풍요 속의 풍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쪽에서 여태까지 진행됐던 다양한 분배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산자들한테 주어졌던 어떤 그 노동에 대한 윤리들 그리고 어떤 자기가 더 많이 일을 해갖고 많은 걸 생산했어도 분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가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다양한 말하자면 사회 연대라든지 아니면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그래요. 이런 경제 사적인 걸 쭉 훑어보면은 역시 소유가 때문에 가장 중요해요. 근데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소유는 공동 꼬민주의적인 하나의 공동체적인 소유는 해체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다시 엄청난 생산력을 가져오면 다시 그런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저는 막스가 얘기하는 미래 꼬뮤니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주지주지적으로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뭐 꼬민주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꼬민주의 하나의 사회 구성체로서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 기반을 갖다가 자본주의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자본주의 내재적 법칙이 그걸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경쟁해야지 생산력을 높이면서. 계속 아직 그런 얘기는 뭐, 나중에 자본론 할 때 좀 하겠지만, 일단 유기적 고성능이 높아지면서 자꾸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죠. 실업자는 늘어나고, 이러면서 생산력은 많아지고. 그것이 영국에서 시작한 그런 과잉 생산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프랑스로 가고, 중국까지 오고, 인도까지 가고. 이러면서 세계 모든 곳곳이 자본주의가 다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주의는 항상 잉여를 생산하는 거죠. 안 그러면 자본주의적 생산이 아니죠. 세계 모든 곳에서 잉여 생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거는 유지가 안 되죠. 왜? 누가 사 먹어야 돼?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생산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하는 꼬민주의자 선언,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제가 열심히 했는데 없어요, 그런 책은. 꼬민주의자 선언에서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가들은 파이오니어야 된다. 자본의 논리를 갖다가 자기가 직접 인격화돼서 행함으로써 생산력을 높인다. 그리고 그런 거를 하는 것들이 자본가의 임무다. 개척자다. 그런데 결국은 생산력이 높아지면 자본가는 더 이상 자기의 임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본가가 필요 없는 세상. 그래서 자본가한테 박스는 스스로 무덤을 판다. 스스로 무덤을 판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우리가 지금 제가 원식 고민 사회를 갖다가 짧게 2시간에 걸쳐 한 이유는 그런 미래의 전망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인류가 오랫동안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지금 자본주의는 그거에 비하면은 아주 그냥 짧은 시기입니다. 아주 짧은 시기. 수천 년이 뭐예요? 수백만 년 동안 이루어져 왔겠죠. 그런가 우리가 기록되지 않은 역사 이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만 할 뿐이니까. 그러니까 돌덩이 하나 쓰고, 뭐, 쇠로 된 홈이 쓰고, 그 다음에 뭐, 비료를 쓰고 이러므로써,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런 엄청난 사회적인 어떤 균열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났다. 생산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부적인 요인하고 내부적인 요인 두 개로 이제 대부분 이 원식 고민사회가 붕괴되는데, 자본주의는 실질적으로 내재적인 모순이 훨씬 더 이 봉건사회보다 강하게 나타나죠. 자본주의는 이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자체가 뭐예요? 소유관계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죠. 근데 처음부터 모순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쪽은 공동체적으로 잘 살다가 일시적인 생산력의 발전이 심하게 흔들지도 않았지만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급이 분화되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어떤 모순들이 이제 확대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자본주의는 생산 양식 자체가 처음부터 모순을 안고 가는 거예요. 모순을 안고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모순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그 내부의 모순을 갖다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차원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에서 그런 모순을 한번 겪었던 모순을 갖다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뭐 파괴시키는 거죠. 잉여된 노동 파괴시키는 거죠. 그 파괴의 첫 번째가 공황이죠. 공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파괴돼요. 두 번째는 전쟁. 세 번째는 쓸데없는 데 막 투자하는 거죠. 말하자면 댐을 건설한다든지 막 수로를 놓고 다닌다든지 필요도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는 잉여 자본을 갖다 계속 어딘가 써버릴 수밖에 없는. 근데 새로운 생산 방식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구성한다면 그걸 사회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본주의의 소유관계 속에 그게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많은 토대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많은 토대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 토대들이 결국은 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아니 뭐 코뮤니티도 어떤 다른 사회로 이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이 낫다는 걸 갖다 인정을 하겠죠.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비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에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지금 한국의 이 아파트 위기 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월세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월세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우리나라가 IMF 터졌을 때 유지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전세니까 밖으로 안 나가도 되고, 가족 중에 우리나라 굉장히 가족적인 연대는 끈끈하잖아요. 누가 하나가 직장 있고 좀 살면은 쌀값은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세가 되면 월세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월세로 바뀌고 있는 과정은 있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커다란 요인이고, 그런 과정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 상품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상품화의 어떤 이 회전 주기를 막 빨리 돌려버리죠. 점점들 사람들 삶이 피곤하죠. 그런 와중에 남아 돈이 마트에 가면 음식이 넘쳐나고 식당에서는 장사가 안 되고 한쪽에서는 굶고 있고 한쪽에서는 잘 데가 없고 빈 아파트가 수두룩하고 지금 빈 아파트 가요. 지금 생산 능력을 가지고 아파트 안 팔리니까 안 짓잖아요. 계속 져라. 10년 아니면은 다 해결될 거예요. 주거 문제.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이용이죠. 만들어진 생산력을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이용하느냐가 문제. 그거의 가장 핵심은 소유라는 거죠. 소유라. 그 건설회사를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일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희가 그 원칙 고민사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한테 많은 그 미래의 사회를 우리가 이렇게 창조하는데 많은 그 어떤 견본이라면 견본 아니면 모범을 보여준다는 거죠.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거칠게 정리를 해갖고 정리해가지고 오늘은 못 나눠주겠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오시는 분들은 나눠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할까 그래서 뭐 이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페루, 호주 하나하나 깊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개 가지고 한 시간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뭉컨뜨려가지고 어떤 식의 소유 방식이었고 분배는 어떤 식으로 되냐. 왜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왜 내부적인 모순이 생기면서 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배계급이 돼요. 아니면 그 생산력이 발달하니까 어때요? 부가 창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원식고민사에서는 전쟁이라는 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자기들 땅 갈아서 먹고 사니까. 외부 부족으로서의 방어가 있었죠. 그래서 게르만이 했던 촌락 공동체 같은 경우는 한 부족이 그런 거를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게르만족들은 상당히 그게 항상 그래갖고 애들은 강력했던 군대가 항상 상비군 비슷하게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상비군 있죠. 군대 가서 3년 동안 있고 막 연습하는 거는 나폴레옹이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비군 형식은 아니지만 전쟁을 담당하는 일부 사람들이 항상 지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상당히 게르만들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 토지 유목민족들은 그랬는데 이런 경작하는 민족들은 그럴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경작민족들은 유순했잖아요. 유순했기 때문에 이 경작민족들은 외부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아요. 만리장성 싼 이유가 뭐예요? 유목민족들. 왜 와서 약탈해 가거든요? 왜 약탈해 가나 하면 유목민족들은 우리 옛날에 조류독감 했을 때 어때요? 난리가 났죠? 만약에 무슨 구제역인가 이런 소 다 죽이죠? 옛날에는 동물은 전염병이 걸리면 몰살을 합니다. 그럼 유목민족들이 먹을 게 없죠. 근데 저쪽에 농민들은 항상 소돼지하고 또 뭐가 있어요? 식량을 가지고 있죠. 그럼 넘어서 가져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걔들이 소 가축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자를 잡아요. 왜 여자를 잡았냐면은 병약한 할머니들이나 여자들이 먼저 죽기 때문에 이 소돼지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생산을 위해서 여자들. 그래서 항상 이 유목민족들이 청나라나 뭐 원나라들은 항상 그 조공국가에서 여자들 갖다가 바치라고 합니다. 네, 그런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농업국가들은 자체적으로 굉장히 유목민족들이 와가지고 내 나라 땅을 차지하고 이런 적도 있지만 물론 대부분은 가지고 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여간 결국은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어떤 경제 생산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얘기를 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르크스 자본론이, 소위 얘기해서 마르크스의 경제학 이론이 뿌리가 무엇이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혼자 갑자기 자본이라는 책을 쓴 게 아니거든요. 쭉 연구된 게 있었고, 마르크스 저번에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마르크스의 사상에 영향을 준 세 가지 커다란 조류는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철학을 했거든요. 독일의 이제 고전파 철학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망가서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적 사회주의자들을 만나요. 부초동이라든지 프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주의라는 걸 처음 배워요. 그리고 다시 왔다가 안 되니까 영국으로 가거든요. 영국에 가서 경제학을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 사상의 세 기둥은 독일의 고전 철학, 그리고 프랑스의 공산적 사회주의, 그리고 영국의 정치 경제학이거든요. 영국의 정치 경제학인데 이 사람이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쭉 막 정리한 게
세상에서 읽기가 가장 어려운 책이 잉여가치 학설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그냥 잉여가치 대하였는데 우리나라가 잉여가치 학설사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정말 난해하죠. 왜곡도 많고 뭐 막스라고 막다 똑같은 거 오는 건 아니에요. 막스가 막 리카르도 써놓은 부분 보면은 리카르도가 안 그랬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시킨 책이 뭐 이제 자본론인데, 자본론은 막스가 생기는 1권밖에 안 났고 2, 3권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건데, 2권 같은 경우는 앵겔스가 편집을 해요. 앵겔스가 편집을 하는데 문제가 많겠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처럼 컴퓨터로 쳐는 걸 편집했겠지 않겠죠. 뭐예요? 수고죠. 그리고 막스가 엄청난 악필이었거든요. 막 쓰고 막 쓰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펜대로. 그러다가 또 쓰다가 좀 잘못됐어. 갖다 종이 붙이는 거야. 그리고 막 쓰다가 보면은 또 저거 21쪽에 추가 그러고 막 적어요. 어디까지 적는지도 몰라요. 그걸 하나하나 해갖고 전부 손봐갖고 편집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뭐 여기서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자본론 2권을 볼 때는 앵겔스가 쓴 서문을 꼭 읽어봐요. 그걸 읽고 내부를 들 것 같아요. 내부를 들어가요. 하여간 이런 말은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금 그 정치경제학 인문이라고 로다 룩셈부르크의 마지막 경제학 저자가 제가 번역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원래 전쟁 전에 이게 당에서, 그래서 제가 왜 번역을 하냐면은 자본 축적론보다 이거는 훨씬 역사적이고 쉬워요. 그리고 일반 대학생들이나 일반 노동자들이 봐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거의 3분의 2가 끝났거든요. 독일어도 260페이지인데 한 7, 80페이지 남았습니다. 거의 다 해가지고. 무지하게 어려워요. 내용은 쉬운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책이 당에서 막 하다가 로자가 혁명이 일어나고 죽잖아요. 수고로 막 여기저기 남아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전쟁 중에 여기 쿠진스키라고 유명한 독일의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주워 모아요. 주워 모아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펴내요. 그러니까 제목도 없어요. 제목도 없고, 어떤 거는 하다가 말고, 어떤 건 동사도 없고, 어떤 건 주어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얘기한 거겠죠, 당에서. 그러니까 그냥 말식으로 하느라고 일부 쓴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는데 내용은 굉장히 재밌고 좋죠. 그래서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이 편집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죠. 앵겔스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막 자본론 이곡의 왜곡 가능성도 얘기를 해요. 왜곡 가능성도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본론 2권이 굉장히 미완성된 부분이 많아요. 미완성. 하겠다 이런 거 안 해. 근데 그 부분을 막스가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죠. 막스가 그때 아파갖고 못 썼다. 그러니까 로자는 막스를 굉장히 비판하지만 굉장히 막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스가 실력이 없어서 안 쓴 게 아니라 아파갖고 못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서 언급만 해놓고 쓰질 않거든요. 더 하겠다. 그게 나중에 수업 시간에 여기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사회주의를 이해할 것이냐, 어떤 모순을 가질 것이냐는 어떤 그 도식적인 논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스가 이제 보통 재생산 공식을 둘러싼 논쟁이라 그러는데, 자본주의는 계속 확대 재생산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생산되고 어떤 식으로 소비되고 어떤 식으로 다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가, 이 과정을 막스가 이렇게 도식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막스가 보완하겠다 해놓고 거의 보완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둘러싼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소련 같은 경우는 딱 해놓고 우리는 여기서 사회 꼬미니즘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일국 사회주의가 가능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국 사회주의가 가능하냐. 자본주의 여기는 잘 들어야 돼요.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넘어가는 사회주의 꼬미니즘이라고 했을 때 그 꼬미니즘 자체가 일국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해 그걸로 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은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영국 상황을 보면 어때요? 영국이 처음에 조만한 새 도시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걔들은 처음부터 영국을 다 자본주의화 시킨 다음에 시장이 없어서 프랑스로 넘어간 게 아니거든요. 초기부터 바로 수출하고 막 원료 가져오고 동건제를 여러 군데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한 편협된 지역에서는 시작할 수도 없었죠. 왜? 원료가 부족하고 판매 시장도.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세계적인 차원의 그 관계인데, 막스는 자본론에서 영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갖다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이론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그 일국 차원에서 자꾸 응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붕괴도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정치경제학적으로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거죠. 자본주의가 만들어져갖고 산업화라는 게 자본주의, 산업화가 쭉 일어나니까 자체적으로 자본주의 논리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원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자체에서의 자본주의를 발달시켰다 그러면 아직도 자동차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자기 기술을 한번 만들어보고. 이 자본주의는 이 기술력이라는 팽창성, 그러니까 이윤 추구.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미국에서만 만들어가면 엄청나게 더 이익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경쟁 때문에 일부러 나가는 거예요. 계속 시설을 갖다 현대화시켜요. 점점 자동화시켜. 요새는 컴퓨터로 막 다 돌아가고. 그 극단적인 생산력의 발달이 거기에요. 렉서스 공장, 토요타. 저는 거기를 직접 가보고 와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인간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는 컨베이어 벨트죠. 그 위에 서갖고 이렇게 돌을 들어가서 저쪽에 완성품이 나와요. 토요타 렉서스는 차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건물이 기계예요. 그래갖고 막 위에서 막 조립이 돼갖고 이렇게 해갖고 내려와요. 그러면 사람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노동자들이 있어요. 거기도.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이런 관찰하고 뭐 부속 저쪽에서 창고에서 넣겠죠. 더 중요한 거는 완성된 차가 내려왔을 때 아직도 로봇가 시동 걸어서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 걸어가지고 수출할 차, 국내 차 이렇게 분배하는 노동자들 있죠.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걔들이 이렇게 담배 피고 있는데 그 큰 공장에 저 이렇게 보니까 수백 명밖에 안 돼요. 그게 현대자동차 같은 거 한 4만 명이 일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거대한 생산력을 가지고 한 몇백 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갈 때 아무것도 쇳덩어리를 못 갖고 들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촬영할까 뭐 이런 데 이상한 거 쇳덩어리 갖고 촬영할까봐 들어갈 때 뭐 해가지고 삐 소리 나면 데리고 나가고 전부 다 검사하고 들어요. 그런 식으로 생산력이 발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 가 있냐 지금은 공장 임대업이라는 게 있어요. 공장 임대업이 뭔가 하면 영국에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옛날에 영국에 뭐 여러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그럼 망한 자동차 회사들이 많거든요. 한 생산 공장을 사요. 그래갖고 완벽하게 컴퓨터로 새로운 생산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어느 차든지 새로 나온 차든 신종이든 구종이든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모든 걸 조립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2달은 현대 빌려주고 한 달은 BMW 빌려주고 그런 공장 임대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달은 그게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식으로 발달.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현대자동차도 그런 공장 임대업 그게 이윤이 되니까 자동차. 왜? 한 군데서 그거를 생산해갖고 남한테 빌리니까 토지도 필요 없고 공장도 필요 없죠. 훨씬 더 이 수익성이 높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면 자동차 회사들 그렇게 안 하고는 못 살아남겠죠. 계속 흘러. 자본주의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경쟁 해갖고 결국은 생산력을 계속 발달시키고 이윤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윤 경쟁에서 결국은 새로운 어떤 사회의 어떤 또 다른 틀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내부적인 모순을 갖다 계속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오늘 한마디만 하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 근데 우리나라 보면 좌파고 우파고 일자리 창출해라고 그러거든요. 어디서 창출할까? 어떻게 창출해? 간단하죠. 노동시간 딱 반으로 잘라갖고 아니면 월화수 화목 토가 아니면 이틀씩이라는 반으로 나눠갖고 일요일은 무조건 놀고 3주제로 나눠 하면 되죠. 근데 그런 선상에서 자본주의는 더 재밌는 게 그렇게 일자리를 나눠도 계속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경쟁이 계속 지속돼요. 계속 지속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끝을 모르는 계속 질주, 이윤을 향한 질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아까도 얘기한 여러 가지 모순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이제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투쟁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뭐 여기서 끝날 거라고 막 예상을 하고 우리가 권력 잡은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역동성을 갖고 계속 갈지는 예측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좌파들의 투쟁 속에서 하나가 힘든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의 생존을 갖다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집중해요. 근데 우리나라 좌파들이 저번 시간에 약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무슨 기독교의 구원 마냥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너희들은 해방된다.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먹고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원을 미래로 연장하는 거죠. 계속 연장.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왜 보수당을 찍나 하면 사람들 먹을 걸 줄 것 같거든요. 국회의원이 돈이 많으면 저 새끼 나쁜 놈이 하고도 다 가서 표 찍어주는 이유가 제가 우리 마을에 뭐를 씹어줄 것 같거든요. 울산에서 정시가 계속되잖아요. 울산이 생각해봐요. 노동자 150만의 노동자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거기는 항상 보수파들이 훨씬 더 많이 이기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인간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지. 그런 걸 통해서 노동자들이 어떤 걸 의식한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데 노동자로서 어떤 한계들을 느낄 거 아니에요.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남하고 비교되는 삶을 산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계속 한국에서 꾸준히 지켜오다가 자본이 엄청난 가장 자본이 발견한 노동자를 억압시키는 전략 중 하나가 분리통치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한 공장에 비정규직 정규직을 같이 집어넣어요. 엄청난 일도 벌어지죠. 정규직은 절대 비정규직 되기 싫거든요. 비정규직은 보니까 정규직이 자기하고 차이가 너무 나요. 분리통치. 그래서 가끔 몇 명씩 올려줘요. 그러니까 현대판 음서제도가 이제 기아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졌죠. 내가 정규직 아버지가 나갈 때 비정규직 아들을 정규직 올려. 그 노사 협의했어요. 법안이 통과가 돼 있어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갖다 우리가 욕할 거냐 아니냐고 생각을 했을 때 너 의식이 뭐야? 너 노동자 의식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그쪽을 갖다가 접근을 할 때 좀 다르게 접근해야 돼.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이 물질사회. 그리고 그 정규직은 자기 나름대로의 월급 받는 거 갖고 생활 패턴이 정해져 있죠. 거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자기 아들한테 좀 물려주고 싶겠죠.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이런 거는 일본에서는 벌써 20-3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투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좌파들은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알바연대 애들이 10,000원 갖고 이래갖고 먹고 살 만큼 달라고. 먹고 살 만큼이 얼마인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각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만들어낸 틀에서 우리는 굉장히 놀아나요. 걔들이 항상 틀을 딱 만들죠. 5,000원 그러면 5,500원 달라. 5% 올려서 6% 올려라. 이러고 싸움. 그래서 굉장히 자본가들이 만들어놓은 일반적인 틀, 아주 획일적인 틀이죠. 90점이면 합격, 89점이면 불합격. 그럼 난 89점만이면 내가 잘못했다. 틀을 바꾸려고 안 한다. 그게 이제 자본이 인간의 지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획일적인 틀을 갖다가 세뇌시켜놓고 너는 패배자야. 너는 네가 공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인정을 하게 만들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 좌파 쪽에서 깨야 될 게 많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좌파들이 남 욕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일상생활에 투쟁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 삼인주의자야 당장. 무조건 입에서 혁명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그렇게 굉장히 훨씬 더 과격하고 막 정말 혁명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거는 거의 무시해버리고. 저번에 노숙이 얘기했듯이 이런 거죠. 여기 새로운 분들이 있어요. 한 사람 앞에 더 이상 이제 모든 법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 앞에 10억 이상 못 가죠. 5명 사는 사람은 50억 이상 가지면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집 다 계산해갖고. 지금 그런 컴퓨터 시스템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없는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분배되게 하는. 그건 법적이다. 그래서 그 법을 갖고 막 싸웠어. 너 자본주의에서 3인주의자 투쟁하는 거야? 그럼 꼬민주의가 되면 도대체 참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 어떤 사회가 꼬민주의인 거야?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성냥가게에서 살고 이게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가 꼬민주의라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다양성이 개인성이 가장 많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같이 못 사는 무슨 이상한 모자 쓰고 막 국방색 옷 입고 있으면 사회주의라고 착각을 하고 한쪽에서는 배부르게 먹고. 만약에 북한이 노동자로 국가라면은 지금 누구냐? 김정은? 걔도 굶어야 돼요. 걔가 이래갖고 뭐 멧돼지 이만하게 나와가지고 걔도 굶어야 돼. 같이 굶어야 돼. 노동자.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옛날 중국도 그랬고, 그건 제가 옛날에 동독도 그랬고, 저는 동독 되자마자 독일하고 막 동고를 다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충격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맨 먼저 바꾼 게 뭔가 하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옛날 동독에서는 치즈고 버터고 몇 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거 먹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성이라는 게 풍부함에서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이미 계획을 하고 막 만들었던 거예요. 트랍이라는 자동차. 그러니까 애들이 맨 먼저 가는 게 먹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그리고 트랍은 하도 생산 기술이 늦어갖고 동독에 그게 하도 매연을 품고 다녀갖고 동독의 산림이 40%가 말라 죽었었어. 트랍이라는 것은 이게 나오지 얼마만 되면 그 가스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유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뭐 매연이 엄청나. 동독 갔다 오면은 세수하면 시꺼맸어요, 서울처럼. 근데 서독에서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세수해도 하얀색 옷 입고 한 달 다니는 실질적으로 제가 살던 브레멘에는 그게 없어요. 때가 안 돼요. 이제 정유시설이 좋고 차가 배기 기술이 좋아서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자동차를 없애고 자전거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돌아갈 수도 있겠죠. 석유값,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석유값을 만약 저는 차를 안 몰지만, 몰기도 몰고 거의 안 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석유값을 갖다 1리터에 10만, 아니, 한 10,000원 올리면 운전 안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안 하겠죠. 도로가 텅텅 비겠죠. 그 대신에 이제 난리가 나겠죠. 주유소 한 3분의 1은 망하겠죠. 그건 일시적으로 겪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어떤 우리가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혁명적이라고 그러면 무슨 총칼 들고 막 청와대 앞에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은 사람들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게 혁명이에요. 사람들의 삶.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사회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데올로기도 생각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 좌파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야 된다고 하고, 혁명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회고 문화혁명 같은 거죠. 정치혁명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정치혁명이 혁명이라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의견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큰 혁명은 두 번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1848년에 유럽혁명. 그때 처음으로 프롤레타리아들이 의식을 깨우친 거예요. 나 우리는 프롤레타리아다. 우리 소장민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고 우리는 무산자다 이제.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걸 깨친 거고, 두 번째는 1968년, 68년. 인간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인간이 어떤 것이다. 뭐 날마다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이런 태길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환경 문제, 인종 문제도, 다양한 문제를 갖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 부분 중에, 여러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운동이고, 그러니까 노동자가 그런 일반적인 문제에 노동자들이 관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임금, 일자리 지키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급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핵심적인 변혁 세력이라면은 그런 내용을 건드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 터치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거의 없죠. 일자리, 뭐 이런 것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 그래도 노동자들은 노동자 운동 자체가 그런 굉장히, 그렇게 이제 경제투쟁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은, 그러면서 또 우연하게 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정치혁명,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 문화,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성을 굉장히 상실하고 있다. 그게 정말 힘입니다. 힘입니다. 그런 쪽으로는 거의, 해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뭐, 이거는 뭐, 일단 제 의견이니까, 하는 건데, 그런 쪽에 좀 이렇게 많은, 뭐라 그러죠? 좀 신경을 쓰고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할 거 있으면